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핫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대 29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조건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입니다. 보통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 등에 공유해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권 대출 조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여서 신용 대사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역대 4번째입니다. 또한 당정은 통신비를 미납한 최대 37만 명에 대해 금융연체와 연계해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오는데 가급적 성실하게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 위주의 선별 사면이 필요해 보인다. 세부 조건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총선 시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여야 정치권 소식 들고 프레스 라이브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권 이슈 모아모은 이슈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민주당을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네,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이후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 자, 장가 기자, 이 부분부터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오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양당제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그냥 공천 못 받으니까 나간다고 해라 라고 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날선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권 후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절박했다면 지난 수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저에게 한번 만납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든가 하는 얘기를 했음직도 한데 그렇게 하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된 날 바로 눈앞에 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부용이지 저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탈당 만류, 뭐 탈당 비판 기자회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절박했으면 한번 만나서 한번 좀 만류 좀 해주지 이런 좀 아쉬움을 토로한 건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좀 그래도 좀 홀대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탈당인지 출당인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쫓아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양당 전부 다 어떤 그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자기들끼리만 뭉치겠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정치라는 것이 뭐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은 플러스 되는 정치가 아닐까요? 더하기 정치. 네. 어떤 세력을 생각이 조금 다소 다르더라도 어떤 더하고 그래서 세력을 넓혀서 승리로 가져가는 게 어찌 보면 이 정당 체계에서 양당 체계에서 가져가는 정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양당 모두 다 어떤 이런 본인들과 뜻을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너 나가라. 너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나. 그게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저는 1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뭐 성명을 낸 것이 저는 다소 약간은 뭐 폭력적인 방법이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만류였는데 만류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만류가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그 전에 그러면 만류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면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게도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어떤 것을 좀 해봐라 라는 어떤 의원들의 성명이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네. 만류일 수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그냥 나가지만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나라는 것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처음 나와주신 정호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자기 거보다 남의 거는 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선들이 만류를 한다면서 연판장 돌리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민주당의 이 민주라는 말은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국 현대 정치사와 거의 맥을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당명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변질됐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요. 그리고 항상 민주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미 설 변호사가 지적하셨듯이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신이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정치가 거의 매일 중계방송을 보듯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단지 그 영광을 누리고 단물만 빼고 나갔다는 그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양당제로서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면은 다당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정치적인 숙제를 본인이 원로 정치인으로서 완수하겠다라는 그 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총선에도 안 나가고 뭐 당권 도전도 안 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기추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면서 민주당 입장이 좀 뭐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근데 또 여기저기서 또 이 전 대표 나간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이 좀 높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에서는요 개파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친명계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탈당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다라면서 지금의 행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다. 그런 것을 국민도 알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전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낙성연대를 경유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꿈일까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문은 노욕을 포장하는 말의 성찬이다. 대권 포기 선언부터 하시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이낙연 대표님 본인이다라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나간 이 대표한테 공세를 굉장히 높이는 분위기인데, 정호긴 의원님, 일단은 보면은 어제 아까 장가희 기자가 잠깐 설명하기도 했지만 넥타이가 이낙연 대표 넥타이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낙연 대표 하면은 넥타이 정치, 넥타이의 메시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빨간 넥타이를 맸다고 하니까 저는 그 월드컵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가시면서 빨간 넥타이 맸던 게 갑자기 생각이 예. 났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 색깔에 굉장히 민감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빨강이었고 당시 보수 정당이 파랑인데 지금 그 바뀌었죠? 뒤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빨간 넥타이를 굳이 맨 것은 적어도 파란 넥타이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함일까? 혼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뭐 넥타이 색깔도 있었을 텐데 굳이 뭐 빨간색을 했다는 거는 뭐 아까 뭐 김대중 대통령 일본 갈 때 맸다는 그 어떤 분 대표 색깔이랄까요? 한국의 색깔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도 파란 색깔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민주에 걸맞는 그런 어떤 그 정치를 복원하겠다. 지금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맺는데 제가 너무 해석을 깊이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설정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당 내부에서는요 총선을 앞둔 만큼 좀 분열하지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내비치는 한편요 일부 강성 지지자층에서는 오히려 잘 나갔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좀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조금 더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지만은 이왕 나가게 되신 거라면 어떤 이낙연 대표 전 총리가 어떤 하는 말씀처럼 민주당의 확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의 어떤 그 하나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에 대열해서 다른 그룹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나가지 말아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조롱한다거나 뭐 제2의 안철수라고 하는 어떤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조롱할 거리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실존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에는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준석 신당 제3지대가 가져가는 비율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대비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조롱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과거에 어찌 보면 정말 수십 년 동안 동지였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지난번 총선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요청했던 초선들도 있을 것인데 네.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어떤 조롱, 폄하, 어떤 뭐 진짜 욕설에 가까운 정치인에게는 그런 내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좀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확장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더욱더 그 세력을 키운다는 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차라리 건승을 빌어주고 잘 하길 바란다.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 나갈 때 그냥 무운을 빈다고 했어요. 뭐 성의는 없어질지라도 말이라도 무운을 빌고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 정도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하한다는 말까지는 못 하겠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욕을 할 것인가 저는 폄하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서 참 사람이 시작도 좋아하지만 끝도 좋아야 됩니다. 회자정리입니다. 예.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전과 좀 달라져서 나간다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원김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좀 민주당이 달라져서 탈당을 한 건지 이낙연 대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누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탈당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굳힌 시점이 언제였어요? 딱이 어느 날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예. 하나씩 이렇게 쌓여간 거겠지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항상 당권이 바뀌더라도 주류와 비주류가 6대4의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10대 0이지요. 그것은 확연히 달라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당내의 문화, 그들의 연동으로 드러나는 문화가 이렇게 살벌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의 그 민주당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살벌하다. 살벌합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내에서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의원끼리도 그룹별로만 만나지 예. 서로 서먹서먹하고.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뭐가 달라졌는지 뭐 이낙연 대표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이제 제3지대가 어떻게 지금 구도가 이루어질지 또 영향을 미칠지 이제 여기로 좀 관심이 좀 옮겨가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칭전을 떠났죠. 원칙과 상식 그 3명의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연대하겠다, 서로 연대하겠다 이런 의사를 좀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라면서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원칙과 상식은요, 오늘 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시에 한다고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설조한 부위원장님, 일단은 양쪽 둘 다 함께 하겠다. 그럼 공감대는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지금은 좀 따로 가다가 서서히 좀 결합하는 형태로 가보자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또 여기 또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 대표의 총선 그리고 대선 불출마를 좀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서 좀 뭐 합당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와요. 저도 뭐 이낙연 대표 최근에 만나 뵌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얘기를 직접 들어봤지만은 본인이 어떤 욕심을 내겠다라는 부분은 전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서는. 그래서 뭐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는 이미 밝혔고요. 그다음에 대권에 대해서는 뭐 본인은 약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지금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밝히긴 했죠. 당장 할 문제, 언급할 그렇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대권이란 것은 아직 좀 먼 얘기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보통 대권은 1년 전에 보통 이제 정해지고 후보군이 이게 경선에 들어가면서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제가 보니까 삼지대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떠한 그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협상까지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둘 다 어찌 보면 서로의 서로가 건강한 성장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긴 시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2월 중순 전에는 이 삼지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교통 정리가 끝나야 돼요. 형태 뭐 합당 형태든 선거 연대든 어떤 형태로도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 앞으로 한 달간 이 제3지대는 굉장히 요동칠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많은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뭐 이낙연 전 대표 어떤 뭐 대선 불출마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잠깐 얘기 나누긴 했는데 장관 기자,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총선 불출마와 관련된 질문에는 안 나간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향후 나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조금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대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대선 생각할 때도 아니고요. 예. 국가가 하루하루가 급한데 3년 뒤에 있을 대선은 지금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혹시 공천 탈락자가 나오면 뭐 이쪽 제3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더 이상 혹시나 연대 뭐 이쪽 이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설주원 부위원장님, 네. 이 꼬마 민주당이 그칠 거다, 뭐 이런 꼬마 민주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3당의 형태, 3지대 형태는 뭐 아직 참 미정이죠. 꼬마 민주당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대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 신당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낙연 신당과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도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신당의 어떤 주축으로서 같이 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예. 이 두 세력이 연대가 되지 않으면 각자의 각자 형태로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꼬마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은 아마 각자 저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뭐 어떤 여론조사는 보면 뭐 합쳐졌을 때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두 합보다 각자의보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그 지향점과 이런 것들이 같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것이 그냥 선거용 야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버리면 이건 제3지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 등을 충분히 그러니까 양쪽 다 이준석, 이낙연 전부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 그래도 지금 나오는 이 오딩을 살펴보면 두 쪽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호감도는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공천 탈락자들이 합류할 가능성, 이 신당이나 제3지대, 그리고 어제 그 이낙연 탈당 반대에 나서지 않은 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 부분도 이게 교집합이 된다면 그걸로 합류를 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과거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었던 김용남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김용남 의원은 수원 8달구, 그러니까 수원병이죠. 수원병 지역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어요. 예. 저도 수원 살고 있어서 거기 플래카드 붙은 거 많이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개혁신당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부터 국민의힘도 어떤 공천의 잡음이 시작됐다고 보여요. 파열음이 시작됐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넣기식. 지금 거기에 이제 소위 전 산업부 장관이었던 박문규 전 장관이 온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거 경선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전 의원이 그곳에서 항상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가 바로 개혁신당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 있어서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여러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도 만약 김용남 의원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월 말, 2월 초 어찌 보면 설 전에 개혁신당이라든지 제3지대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말 나온 김에 김용남 의원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천하용인의 용 김용태 위원이 합류 안 해서 그게 빠졌었는데 김용남 의원이 합류하면서 또 천하용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천하용인이 완성이 됐는데 이 정호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같은 말을 해요, 김용남 의원님.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이 얼만큼 합리적이냐 아니면 자기적이냐에 따라서 파열음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2월 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여론이 또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이 만약에 새로운 연대를 구성한다면 이게 지금 이제 가정법적으로 우리의 궁금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서로 상대가 자웅을 겨루는 두 1당과 2당의 전직 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느냐 안 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정체성이나 정책 기조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합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체성 때문에 갈라지고 깨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영, 계파,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잘 조율하느냐.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한 가지 함정이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탈당을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찬란하고도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가치, 철학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헌법이 왜 수정됐느냐를 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의 가치가 숭고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 이해가 다 다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조화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사고로 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연대를 만들기 전에 몸집 불리기에 들어간 거고 천하용인 중에 김용남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밀리게 되는 상황, 아주 노골적으로 너 나가 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아마 개혁신당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개혁신당은 이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공간이 넓어지겠죠. 근데 그렇군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최근에 어떤 삼지대를 보면서 과거에 자신의 당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당대표,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선대위원장이거든요.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제3지대로 나왔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러네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김용남 개혁신당 합류 얘기, 새로운 천하용인의 탄생, 네. 김용남 의원이 합류하게 된 어떤 배경, 장관 기자 좀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개혁신당 입당을 조금 전에 선언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았다라면서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한 얘기를 좀 좁혀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사무총장 했다가 인재영입위원장 했다가 이제는 공관위원까지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는 계속 한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닻을 올렸는데 오늘은 민주당 공관위원회가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뭐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10시 30분에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당초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안을 만들어서 공관위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후보자를 검증할 때 가상자산 보유 여부, 그리고 이해 충돌 여부, 또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때 후보자의 검증 강화 요청, 이런 것들을 공관위에다가 제안을 했고요. 이 공관위는 15일부터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고 29일부터는 면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총선 출마자들을 이제 누굴지 한번 정하게 될 텐데 공관위가 일단 가장 먼저 전달받은 자료가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 약 30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온통 이 명단에 내가 들어간 거야? 아, 다행히 빠졌어. 여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의원들 뭐 속이 탈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갔어. 뭐 지라시 같은 것도 많이 돌았어요, 사실. 뭐 저도 봤습니다. 뭐 네. 봤는데요. 또 의외인 분들도 상당히 계셨어요. 그래요? 왜 이분이 여기 들어가 있지? 근데 이분 그래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게 지금 돌고 있는 어떤 명단이 정확한 명단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저기 근데 뭐 악질 가짜뉴스라고 네, 수사를 했다 이러고 하네요. 뭐 이게 아예 정말 100%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의외인 분들도 굉장히 있었고 또 제가 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에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당무 평가는 지난 11월, 12개월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공관위에 이러한 자료들이 아마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아마 정무적인 평가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특히나 컷오프 대상 하위 20% 명단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현역 의원으로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높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민주당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총선에서 보면 보통 교체율이 46에서 52% 정도가 됩니다. 각 당이. 그렇다고 절반 한다면 가까이. 지금의 160 뭐 이제 3명 나갔으니까 164명이라고 치면 거의 한 80명 정도는 물갈이가 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역 의원들이 뭐 본인들은 다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 또 이 하위 20% 안에서도 또 구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위 20%의 숫자 정산 내용이 어떤 지역구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당직을 맡고 있어서 소홀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관위에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양 당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공관위나 공심위 약간 명칭이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결과를 바라봤을 때 합리적이고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공천이 잘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민주당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유도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원혜영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면서 공천을 어느 정도는 잘했고 잡음이 없는 공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의 과거의 사례들을 잘 들어서 이번에도 양당이 뭐 국민이 바라봤을 때 합리적인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어제 출마 적격 판정받은 89명 명단 공개했는데 네. 이게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들이 포함됐길래 그러는 거죠? 명단을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고민정, 또 장경태 최고위원 등 현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전성준 전 원내수석 부대표 등 전 지도부 관계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예상되는 예. 부분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황운하 의원과 또 이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또 미투 논란이 제기됐던 전봉두 전 의원 등도 이 줄줄이 검증의 문턱을 넘기
넘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요, 출마 희망지에 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 예비 후보 심사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 출마할지 그 계획까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 의원님, 일단은 이 지금 뭐 언급된 논란의 분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사실 이제 재판이 사실 진행 중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국민 눈높이, 아까 뭐 설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눈높이 의식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입니다. 그러면 의원직 상실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지금 수천만 원대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한동훈 당시 장관이 국회에서 소위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돈봉투 부스럭 소리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로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재판에서 일단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치는 법하고 다르다는 주장을 제일 많이 한 당이 아마 민주당일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걸 법적으로만 본다, 법 기술자만 모였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이러니까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부적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 감성, 국민의 생각, 이거는 도대체 언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적격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당대표로서 대선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추면 이 사람들 다 적격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4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친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무죄가 됐죠. 그랬는데 거기 검증이 관계자 주장은 뭐냐면은 그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대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그래서 적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명이었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일어났으면은 과연 민주당의 주류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을 것인가 하는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설전 부원장님 여기 대해서 한마디 좀 보태보신다면요. 일단 그 민주당이 지금 적격 심사와 그다음에 공관위에서의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번에 조금 과거에 또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했던 제도인데, 이 국민의힘과의 비교점은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공심위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합니다. 아예 후보자들 거기다 다 넣고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 검증을 강화하자라는 의미에서 검증위를 따로 두고 있고요. 거기 형식적 요건,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되지만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통과 여부를 보고 그다음 공심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1차 끝난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는 약간 이게 어찌 되면 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적격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이런 논란이 오히려 당의 어찌 보면 이미지에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는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차기 하는 뒤에는 한번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관위에서 이 두 가지의 안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절차 내에서 하는 것이 옳을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것이 더 나을지 여부 등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제가 잠깐 그거는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그 예비 후보 적격 부적격 할 때 네. 비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무슨 탈당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재판까지 갔다는 이유로 부적격.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무줄 잣대지.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있으면은 이런 거는 적격이 되고 그런 거는 부적격이 되는지 그거 대답하기 참 네.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알겠습니다. 내에서. 뭐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논란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일째 한번 다루고 있는데,
당윤리감찰단이 조사를 좀 돌입을 했는데 일부 당원을 비롯한 뭐 지지자들이 현 부원장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징계 반대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요. 김포갑의 권리당원인데요. 탄원서 첫머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작성자가 봤을 때 이 피해자는 현근택 변호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말을 해놓고 현근택 변호사의 연락은 받지 않았고 또 경찰에 알리는 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이를 먼저 알렸다. 또 마지막으로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 그러니까 너희 같이 사냐, 함께 보냈냐 이런 말이 사회통념상 막말에 가까운 말이냐고 한다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작성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말을 한 사람이라서 출마를 막겠다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고요. 또 제가 이 탄원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도 탄원서를 쓸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천 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약하면은 사회통념상 막말이 아닌 농담이다. 이 막말이 아닌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원을 했다는데 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막말이 아닌 농담입니까? 아니 이건 좀 저는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현근택 부원장의 어떤 이러한 뭐 농담이라고 하고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찌 되었던 간에 뭐 상대방이 남녀가 한 분은 경선을 같이 뛰고 있는 후보자시고 그 여성분도 50대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농담 본인은 현근택 변호사는 뭐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걸 뭐 그렇지만은 어떤 농담식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저도 뭐 이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부주의하고 이미 본인이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사과도 했다는 것은 자신이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네. 이런 거에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뭐 농담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아끼시는 분들의 마음이야 충분하다고 저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런 것들이 현근택 변호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 아니다. 막말에 맞습니다. 이런 네. 것은 제정신으로도 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술 먹고 한 얘기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였어요. 부적절한 것은 인정을 하고 가되 다만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에서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현근택 변호사에게 너 불출마해라. 이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불출마해라. 이런 불출마 요구까지 했다는 부분에 피해자는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요구를 했다고 하죠.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나뉘고 그 피해자 측에서 사과 받을 부분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또 현근택 부원장에게 뭐 불출마 이런 부분 등을 요구했다는 것은 자칫 이것은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법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현근택 부원장 문제도 있지만요. 민주당 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의원 당대표 특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성추행,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요. 어제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강의원 특보 목소리 듣고 얘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 이재명의 정책 노선을 실현할 민주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호남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또 하나 냈습니다. 한번 CG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밝혔을까요? 자, 해명을 보면은 2003년입니다. 성인원 사건 진상조사 도중에 자괴감과 모멸감 뒤섞이면서 상황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 의원님, 이런 해명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국민이 납득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 옆에 한 명 한 명의 배지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것은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는 어떻게 측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유권자 입장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여의도 문법에 갇히지 않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의도 문법이 기본적으로 나쁘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여의도 문법도 못한 문법이 있다라는 거를 이 발언에서 제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이 설명한 거 제가 입에 다시 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변명인지 뭔지 정치권이 이 정도로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민주당이 보여주는 한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뭐 탈당부터 해서 뭐 여러 문제가 좀 시끌시끌한데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1박 2일 동안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했는데 어제 현장 비대위 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부산 민심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는데 장가 기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도 발언이지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 맨 처음 일성이 현근 퇴근요. 이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출신인 박은식 비대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보고 부울경 시민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부산대 병원에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은요, 공직 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갑니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다가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발언들을 내놨는지 관련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인 다르셨네요. 이게 그래요? 법조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뭐 검토해보고 원칙적으로 찬성할 부분 찬성하고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서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연예인병 걸리면 약이 없어요. 셀카만 찍는다 그래서 마음을 얻나요? 국민의 마음을? 그건 아니잖아요. 거품은 꺼져요. 네, 거품은 꺼지고 그리고 쇼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들의 어떤 공세 그리고 민주당 측의 정치인 다 되셨네요. 그리고 연예인병 걸리셨어요. 이런 발언. 정호기 의원님, 양측 발언 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나오면서 전쟁 같은 정치는 이제 종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표현도 고급 언어 아닌가? 거의 지금 패싸움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방송용어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당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왜 과거에 민주당답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이낙연 대표 탈당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어왔는데 예. 과거에도 그 정당 간에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갈등이 심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금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막 뭐랄까 아주 오장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다 그냥 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정말 그 총선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관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막 힘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호기 의원 활동하실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때도 그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지금 기억하면은 뭐 때문에 싸웠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광우병, 한미 FTA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4대강 정비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싸웠지
정치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심지어는 너 연예인병 걸렸어. 이게 연예인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거기다 병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서로 말도 안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당과 당 정치인들끼리 말 안 섞는 거는 차치하고 자기네 당 내에서도 소위 친명과 비명,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도 말을 안 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아주 극단의 갈등 상황이 왔고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부터 한번 꿰뚫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요. 한 비대위원장 이런 제안에 법안 이미 발의돼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 이렇게 또 역제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한정혜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이렇게 발의해 놓으신지 몰랐어요. 저도 다 몰랐습니다. 아마 정말 참 일 잘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아마 이런 법을 요구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구속 수감 중이면서 임기가 계속되고 계신 분들 계셨거든요. 구속 수감 중이면서 재판을 받던 분들이 그분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듯이 재판만 받고 나중에 근고형을 받았는데 그때 소급해서 세비를 반납하자라는 것보다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세비를 반납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구속돼서 의정 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죠. 무도능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국회만 A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좋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떠한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어떤 타겟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서 뭐 21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안에 이러한 좋은 법 취지의 법이 조금이라도 좀 수정을 해서 저는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거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잠깐 분위기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사진이요. 한 장이 좀 오전에 오늘 공개가 됐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을 돌 때마다 그 지역과의 연고를 강조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내 지역과 가까운 정치인이었네 이런 친밀감을 좀 심어주는데요. 부산에서는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야 커뮤니티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사직 야구장 찾은 거 그거 거짓말이야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으로 좌천됐을 2020년에 코로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야구 경기 관중 없이 경기가 치러졌다는 거죠. 하지만 한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가 한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에도 부산에 머물렀었다면서 그 당시에 부산 사직구장에서 이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경 벗은 한동훈 위원장 모습은 저렇군요. 처음 봤는데 그리고 또 부산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묵은 호텔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부산 유세를 마치고 머물렀던 호텔과 한동훈 위원장이 머문 호텔이 같았는데요. 그런데 이 호텔 측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머무는 사실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몰랐다? 그렇습니다. 방문 전에 보통 유선상으로 누구누구가 갑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바람에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에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쭉 얘기 들어봤는데 지난번 뭐 구인사 갔던 것도 그렇고 이게 쭉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 행보가요 묘하게 윤 대통령 뒤를 좀 밟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새내기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중요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총선이 90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89일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행보로 가는 것이고요. 단지 좀 뭔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 상대적으로 젊은 비대위원장을 등단시킴으로써 뭔가 국민의힘이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또 각 지역마다 지역 특화된 발언을 함으로써 교감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그 겸손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애초에 비대위원장으로 등단할 때 과연 파격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정치 행보를 할 것인가 그 가늠자로서 쌍특검이라든지 이태원 특별법이라든지 또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고 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한동훈식 파격 대반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지금 못 있습니다. 보여줬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민주당 오늘 공관위 첫 회의했는데 국민의힘도 공관위 체제 이제 도입하면서 이제 선거 모드로 돌입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총 10명의 공관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 중 사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내려왔었는데 현재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관위원까지 맡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인재를 직접 추천도 하고 인재를 공천도 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친윤으로 지금 이철규 의원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친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뭐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국회의원은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내 공천은 충분히 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특히 당내 공천 분들이 와가지고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나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특별히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분들 저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네, 뭐 이런 얘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거 접니다. 윤심 없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냥 뭐 용산 공천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려요. 용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게 누구의 뜻이었나요? 윤 대통령의 뜻 아니었나요? 어떤 당원들이 정말 와주세요 해가지고 왔나요? 김기현 대표가 어찌 보면 경질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용산발 저는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뭐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발표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뭐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서 공관위원장을 발표한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서 연락 받아가지고 그냥 발표하듯이 지난번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끝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흘리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보통은 당의 어떤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일면을 보더라도 저는 뭐 정영환 공천위원장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큰 그립감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쿨한 공천은 할 수 있죠. 충분히 뭐 본인의 뜻이 당기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용산발 공천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정호김 의원님 여기에 대한 반론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0명 중에 이 공관위원 10명 중에 법조인 출신이 4명이나 되거든요. 이 국민의힘 공관위 위원까지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실까요? 법조인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법 쪽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쿨하게 한동훈발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니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재 영입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플러스 장차관들 많이 나갔어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재인데 결국 선거에 뛰게 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선거 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지지율 자체는 굉장히 그 비슷하고 때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보다는 영남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소위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을 희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의 그 시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시선을 한 번에 가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신박한 공천을 한다면은 총선에서 승리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공관 의원들이 뭐 총선 출마 한다 안 한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공관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당내에서 오신 분들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원래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요. 원외에서 오는 외부 위원들은 저 선거에 안 나가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긴 했고요. 아니,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뭐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그 보도는 뭐 제가 나눈 대화가 아닌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현역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분들도 불출마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 제가 공관위원들은 모두 불출마한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공관 의원들 셀프 공천 심사 뭐 이런 우려입니다. 정 의원님, 일단 예전 사례를 봤을 때 셀프 공천 있었나요? 뭐 문제는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있었었어요. 한두 명. 그래서 한두 명?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공관위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심판도 하고 선수로 뛴다라는 게 그렇게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어쨌든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한두 명은 정치인 아니라도 또 나오지 않을까? 아, 원외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안 아니요, 한다는 그러니까는 거 지금 얘기는 하는데? 예. 원외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렇게 분명하게 공관위원들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원내 빼고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공관위원장의 발언이잖아요. 예.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 공관위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공천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살인 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 대체 어떻게 해야 근절될까요? 어제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블랙박스인데요. 정차 중인 택시 뒤로 SUV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아찔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추격하는 순찰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펼친 이 차량 운전자. 놀랍게도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거였는데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법도 바꾸고 단속도 강화해보지만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법도 법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조금 전 고 이선균 배우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영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장항준 감독, 배우 김희성 등이 자리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뜻을 함께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2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고 이선균 씨. 온 국민이 사랑했던 그인 만큼 참 많은 사람이 비난했고 또 금세 안타까워했는데요. 그의 사망 이후에는 사생활 폭로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극적인 언론 보도,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연예인을 한없이 비난하고 보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